근데 사실은 보내달라는 게 웹서버니까 웹서버의 전형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UI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포탈을 잘 뒤져보시면 서버 메뉴에 패키징 메뉴에 들어가 보면 오토 스케일링을 UI로 한 딱 3스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물론 3스텝이긴 한데 거기에 설정할 건 좀 많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뭐 웹서버니까 생성되면 로드 밸런스하고 세션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트 포워딩할 포트는 뭐 몇 번부터 몇 번 사이에서 써라, 이런 것도 정해줘야 되고요. 윈맥스 지정해줘야 되고, 결정적으로 어떤 알람 조건에서 스케일링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할 건 많은데 그래도 UI로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그런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골아픈 대상이 이제 DB 서버입니다. 요즘 스케일링을 막 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가 알아서 막 하는 노에스큐엘 기술도 있지만, 만약에 절대 다수가 아직은 이제 RDB를 쓰고 있는데요. RDB에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오라클 RAC가 있죠. 굉장히 비쌉니다. 오라클은 정말로 3대를 깔면 3배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4대를 깔면 4대의 퍼포먼스는 나옵니다. 물론 조금씩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대충 7대, 8대 하면은 더 이상 더 깔아도 성능은 별로 향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오라클 RAC 4대, 5대 하는 분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제 아는 분이 최대 5대까지는 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국내에 굉장히 큰 기업의 글로벌 ERP였는데 그렇게 해봤다 그러시는데요. 티베로, 국산 데이터베이스인 티베로에도 RAC 비슷한 TAC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케일링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MySQL도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NDB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MySQL 하면 이제 InnoDB를 DB 엔진으로 쓰는데 NDB를 DB 엔진으로 넣고 클러스터를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센스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어디까지나 지금은 오라클 패밀리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내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갈레라 클러스터라는 기술도 나왔는데 조금 챌린징 하신 분들은 써보실 법도 합니다. 지금 MySQL이 오라클 진영으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오리지널 MySQL 개발자가 마리아DB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의 대등한 지금 솔루션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클러스터 솔루션은 갈레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저희 인프라용으로 일부 갈레라 클러스터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것뿐입니다. MS SQL도 클러스터 있습니다. 근데 MS SQL의 클러스터는 액티브 스탠바이입니다. 액티브도 아니고요. 사실상 액티브 스탠바이고, 그래서 3대, 4대 증설 안 되고요. 딱 2대를 가지고 1대의 성능을 내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고민이 있죠. NoSQL은 쉽게 되는데, NoSQL은 스케일링 하는 게 샤딩이라고 그럽니다. 쪼개는 거죠. 테이블 자체를, 큰 테이블을 쪼갭니다. 여기는 이 이그젬플에서는 야구선수 관리하는 테이블인데요. 대한민국의 야구선수, 전 세계적으로 야구선수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 야구 팬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려면 좀 많겠죠. 그렇게 큰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그 큰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다른 데이터, 완전히 독립된 데이터베이스에 실는 걸 이제 샤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NoSQL에서 스케일 아웃 된다는 건 사실 다 샤딩 기술입니다. 그거를 NoSQL에서는 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고요. RDB에서도 샤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개발자가 알아서 하든지 시스템 엔지니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위한 솔루션도 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은 그냥 직접 해라 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의외로 많이 씁니다.
아까 DB 서버 50대 쓰신 분들은 건 결국은 이제 샤딩 기술을 쓴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쪼개기 때문에 어떤 조금 서로 조인 오퍼레이션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좀 코딩할 때라든가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리드 트랜잭션이 많으니까 대개 데이터베이스는 리드 레플리카를 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캐시를 쓰든지 해서 그냥 리드 성능 정도만 이제 얻는 정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비클라우드에서도 다 통용되는 기술이지만, 그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어떤 고가의 고사양 VM을 쓴다든가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거를 필요로 할 때 이런 스케일링 기술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활용. 아까 오토 스케일링 할 때 충분히 나왔지만은 내가 쓰고 있는 서버를 그대로 복제해서 다른 서버를 만들 때 이제 이미지를 쓰게 됩니다. 스냅샷을 찍고 그 OS 부분을 이미지화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면 사실 스냅샷 떠서 이미지 하는 것 자체가 백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미지를 공개하게 할 수도 해놨습니다. 재능 기부죠. 내가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놔서 어떤 솔루션 세팅을 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무장하신 분은 공개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한 고객이 여러 개의 계정을 쓸 때 서로 여러 개의 계정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함께 쓰고 있다 그러면 나의 그룹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룹 이미지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팔게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를 막 열어서 어떤 상용 솔루션들만 지금 판매하는 경로로 쓰고 있는데요. 만약 활성화되면 재능 있는 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고요. 로그가 쌓이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가상 서버의 OS 부분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는 50기가만 드렸고요. 리눅스 서버는 20기가만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찍기, OS 디스크가 너무 크면 이미지 스냅샷 찍고 이미지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로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솔루션도 되도록이면 D 드라이브에다 깔시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되도록이면 OS 디스크는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이징 문제인데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썼습니다. 대충 감으로 사이징 하자. 그 다음에 일단 런칭하고 부하율을 보고 내가 오버했구나 그러면 줄이고, 내가 약간 소심했구나 그러면 느리고, 클라우드에서는 그게 쉬우니까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하는 트래픽은 또 거기에 알맞게 조정하자. 뭐 물론 이제 어떤 좀 프로세스가 좀 딱딱한 회사라든가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야 되고 서버 몇 대, 스펙은 얼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는 사실은 뭐 쉽지 않은데요. 회사 프로세스가 이거를 이제 용인하면 참 좋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나는 사이징을 해야 된다, 회사에서 그걸 원한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벤더한테 일단 스펙을 받은 거를 가지고 이거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드웨어 벤더에 의해서 레가시에서 사이징하는 건 클라우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향후 증설도, 그 다음에 일시적인 과부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 사이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NMS를 그러니까 망관리 시스템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쓰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만한 서버를 4대를 샀습니다. DB 서버 2대, 어플리케이션 서버 2대로요. 정말 장롱만한 거를 사가지고 처음에는 팍팍 놀았어요. 그 네트워크 장비도 관리해야 되는 네트워크 엘리먼트도 별로 없었고, 운영도 잘 안 했고, 뭐 손님도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손님도 별로 없었고, 팡팡 놀아서 아깝다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감사 나와서 왜 저렇게 큰 거 샀냐
따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트래픽도 많아지고 손님도 많아지고 네트워크 장비도 많아지고 운용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도 많아지니까 나중에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그렇다고 살 수 없잖아요. 저희 회사도 상당히 프로세스가 좀 엄격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고생하죠. 튜닝하느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에서는 오버사이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개발자도 그렇고요. 하드웨어 벤더도 그렇고요. 나중에 책임지기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팩터는 요즘 나오는 서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됩니다. CPU 하나짜리 사도요. 요즘은 한 대도 4코어잖아요. 이제는 10코어도 나왔고 12코어도 나왔습니다. 근데 웹서버가 사실은 뭐 CPU가 사실은 4개나 필요한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도 2기가 4기가 넘어가는 거 필요 없고요. 근데 하드웨어가 미니멈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디스크도 그렇죠. 일단 디스크 2장은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요. 좀 IOPS가 필요하면 스트라이핑 시켜야 되니까 뭐 10장 뭐 이렇게 깔면 그럼 10장을 캐패시터로 치면 몇 테라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건 1테라도 안 되는데 스트라이핑에서 IOPS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해 놓고 클라우드에서는 3테라짜리 가상 서버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문합니다. 진짜 그게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사이징하는 거하고 클라우드에서 사이징하는 거는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클라우드 개념으로 사이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BMT를 일단 해보십시오. 저희가 그 손님들한테 물론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BMT 정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룸은 저희 사업 담당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죠?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해보고 하시고요. 조금 내가 좀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클라우드 서버라는 게 도대체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클라우드 하모니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딱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클라우드 쪽의 벤치마킹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요. 여기 가면 클라우드 쪽으로 내가 명함 좀 내민다 하는 회사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 서버를 이 회사에다 제공하고요. 항상 우리를 평가해 주세요라고 해놓습니다. 그럼 엔드 유저가 좀 볼 수도 있고요. 걔네들이 랭킹도 내놔요. 어베일러빌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로 제공한 측정용으로 제공한 서버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항상 모니터링하고 유클라우드 가용성 100%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단순한 벤치마킹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내고 벤치마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2번 받아봤습니다. 2010년에 그 서비스 런칭 직전에 2010년 말에 한 번 했고요. 현재 아키텍처를 가지고 2011년 말에 또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 돈 내고 시험 받으면 몇십 가지 시험을 합니다. CPU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뭐 아파치 벤치로도 돌리고, VD 벤치로도 돌리고, 뭐 암호화 연산도 돌리고, 디스크 IOPS에 대해서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5만 가지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KT 유클라우드 어떤 스펙의 VM하고 아마존 재팬에 있는 어떤 스펙의 VM하고 아마존은 돈이 많기 때문에 리전별로 다 벤치마크를 받았습니다. 아마존 재팬에 있는 거, US 이스트에 있는 거, 웨스트에 있는 거 돈이 많아서 애저는 2012년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를 한 결과를 그대로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지 않아서 2011년까지 받고는 그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애저는 직접 비교는 안 되더라고요. 애저는 2012년부터 시작했고 저희는 2011년부터 했고요. 2011년까지만 했고요. 사이징 하는데 요즘 SSD를 많이 쓰시니까 사실 SSD 작년 초만 해도 SSD가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시더니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뭐 거의 난 SSD 아니면 안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고요. 요즘은 또 퓨전 IO라는 게 나와가지고
SSD도 안 돼.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SSD가 아니면 사실 애지간한 어플리케이션 다 소화할 수 있는데요. SSD를 그렇다고 무조건 쓸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으로 동작하죠. 그래가지고 이 헤더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SSD는 전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가죠. 근데 SSD는 또 SSD의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트를 할 때 제일 밑에 단위가 이제 셀이고 그 위에 페이지, 그 다음에 블락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셀 단위로 라이트를 하면 좋은데 SSD의 특성상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블럭 단위로 써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물론 이제 페이지 단위로 어떻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페이지가 다 오염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비트를 글자 하나 바꾸려고 해도 그 블락에 있는 데이터를 대피시키고 밀어버리고 다시 쓰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 성능은 리드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그래도 하드디스크보다는 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긴 하는데요. 또 보면 이제 시퀀셜에 가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시퀀셜 리드든 라이트든 하드디스크가 헤드가 딱 거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퀀셜하고 있는 데는 전혀 이동거리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퀀셜로 쭉 가면 오히려 하드디스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료가 아니고 델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라이트 인텐시브한 그리고 시퀀셜이 많은 CCTV 영상을 내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셨다면 하드디스크를 쓰는 게 낫습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 시퀀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그래프가 이게 절대적인 그래프는 아닙니다. 뭐 벤치마크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희가 랜덤 리드, 랜덤 리드, 랜덤 라이트, 랜덤 라이트만 비교했어요. 시퀀셜은 저희가 아직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다, 똑같다, 내지는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러면 SSD가 안 팔릴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SSD도 원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뭐 그래서 무조건 SSD를 쓰는 건 아니고 내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고요. 아까 나온 얘기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VM을 사이징할 때 특히나 프론트엔드 서버는 잘게 쪼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프론트엔드에 들어가는 아파치라든가 노드.js 요즘 많이 그런 것도 쓰시지만 그런 것들이 헤비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2기가만 있어도 빵빵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들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메모리라든가 CPU 바운드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쪽에서 바운드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 소켓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소켓 통신하면 계속 일단 세션도 무조건 다 맺어져 있잖아요. 손님 모든 클라이언트하고 항상 맺어져 있습니다. 소켓 통신도 그렇고 소켓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이제 푸시 서비스 같은 것도 클라이언트하고 전부 다 항상 세션을 맺어 놓습니다. 하나의 가상 서버가 맺을 수 있는 그 세션의 한계라는 면도 있고 또 그런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트래픽의 스루풋보다는 PPS가 더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상 서버가 버티는 문제가 있는데 서버를 잘게 쪼개도 사실은 2코어 2기가 서버나 4코어 4기가 서버나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능력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놓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 밑에 이 얘기는 그냥 뭐 클라우드가 아니라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TCP 부분에 있어서 그 약간 튜닝할 포인트는 해두는 게 좋다 하고요. 참고로 저희 카페에 TCP 튜닝에 대해서 조금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저희 그 VR 구조에 대한 그림이 또 나왔는데요. 저희 이게 형상에서 이렇게 공인 IP 하나를 가지고 포트 포워딩을 해서 다르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내가 가상 서버별로 다 IP를 따로 받고 똑같은 포트를 쓰고 이런 니즈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니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야 니네는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건 오해한 경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보면 내 시스템의 구조를 적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공인 IP를 더 받는 거죠. 공인 IP를 가상 서버 수만큼 받아가지고 다 하나씩 1:1 매핑해 놓고 스태틱 나트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사설망이 아닌 공인망에 가상 서버들이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하고 공인 IP로 가상 서버들이 다 다이다이 연동할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은 포트 다 쓸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솔루션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만 연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좀 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니고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구성은 분명히 됩니다. 스태틱 나트 구성은 되는데 저희가 공인 IP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공인 IP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저희가 원래 이렇게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대로 쓰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만 공인 IP를 더 받아서 그 스태틱 나트를 쓰시고요. 또 나왔습니다, 이 그림. 이번에는 조금 저희 약간 페인 포인트인데요. 얘도 가상 서버입니다. 일종의 가상 서버고 여기 드나드는 트래픽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버추얼 라우터가 LB 기능까지 할 때는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거 LB 사용하게 되면 4000 세션, 동접 4000 세션, 200Mbps 굉장히 이게 나쁜 성능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이제 더 이상 LB를 저희가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 거고요. LB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드리는 버추얼 라우터의 성능은 대충 콘트랙, 동접이라는 게 제가 동접이라는 용어는 여기다 썼지만 동접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리눅스의 콘트랙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TCP 세션이 열려져 있고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세션이 끝났지만 TCP가 어느 정도 또 지속하는 타임아웃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50만입니다. 동시에 서버를 접속하는 사람이 50만은 아니고요. 그렇게 개발할 줄 알다면 굉장히 대단한 실력인데요. 어쨌든 콘트랙 기준은 50만 세션이고 트래픽은 인아웃 합해서 1GBps까지가 가능합니다. 트래픽을 1GBps 넘는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리는데요. 세션에 대해서는 넘는 경우가 이제 푸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중에 굉장히 푸시 서비스를 크게 쓰는 경우 고객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1700만 개 모바일 단말기하고 푸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 50만 개. 저희가 스케일업을 하면은 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50만 동접 1GBps를 넘을 것 같다. 많이는 안 넘는데 조금 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고객센터 포털에다가 내 계정에 버추얼 라우터 좀 스케일업 시켜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버추얼 라우터를 스케일업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계정을 쪼개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2개 계정, 3개 계정. 아까 1700만 개 하려면 거기는 이제 버추얼 라우터도 스케일업 씁니다. 그래서 100만 세션, 그래도 설계는 한 6, 70만 세션으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로 쪼개면 관리가 일단 불편하다 하셔서 저희가 그룹 계정이라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어떤 계정 하나를 대장으로 삼아서 그룹 계정이라는 걸 만들고 다른 계정들을 인바이트하는 형식으로 묶으면 관리 차원에서도 싱글 사인으로 계속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서로 공유되고요. 과금도 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는 과감한다 그러지 않았냐, 이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트래픽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래봐야 저기 센터 안에 있는 트래픽이라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래서 CIP, 클라우드 인터널 패스인데 뒤로 갈 수 있는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상 서버들이 이더넷 제로라는 닉을 하나만 갖게 되는데, CIP를 만들면 이더넷 1이 하나 더 생기고요. 그 이더넷 1은 17227이 아니라 10.xxx라는 IP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사설망으로 연동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NAS 서비스나 VPN을 연결할 경우에 여기를 통해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요 트래픽은 요쪽을 통한 트래픽보다 그렇게 병목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 2기가까지도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내부 트래픽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 닉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에러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2개의 닉을 해서 디폴트 라우트를 어느 쪽으로 잡을지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디폴트 라우트는 이제 이 위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요. 이더넷 제로인데, 잘못 건드리시면, 난감한, 복구 불가능은 아니고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난리지가 없는 분들은 특히 이제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아시나요? 라는 마치 꽃순이를 아시나요처럼 굉장히 애처로운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게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NAS나 그 VM의 디스크하고는 다른 스토리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가입자들한테 흔히 제공하는 저희 회사는 통커서 이제 50기가바이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고, 되게 이제 다른 사업자들은 5기가, 10기가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웹하드를 쓰시려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입니다. 그냥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지인데요. 그게 내가 꼭 항상 파일 오픈, 애플라이트 이렇게 해야 되는 파일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저장하고 업로드, 다운로드한 파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컨텐츠가 그렇죠. 컨텐츠 사진을 가지고 오픈하고 라이트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백업, 동영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백업되는 데이터, 이거 버리긴 아깝고, 한 10년은 갖고 있어야 되고, 가끔은 그런 게 법적으로 이제 규정되기도 하고, 해서 저장해둬야 된다. 할 때, 이 다른 스토리지들은 저희가 딱 그 용량에 대해서 청약을 받고 그만큼을 드립니다. VM 디스크 500기가, NAS 10테라. 근데 얘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넣는 대로 내가 55.5기가를 썼으면 55.5기가에 대한, 이번 달은 55.5기가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계도 없습니다. 저희가 NAS 디스크를 서비스를 하지만 결국 그건 장비 단위이기 때문에 그 NAS 언젠가는 어느 정도 증설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얘는 그냥 무작정 들어갑니다. 저희가 알아서 인프라 상태를 보고 증설하면 저희가 증설을 하지, 고객은 내가 처음에 오늘은 100기가만 썼다가 내일 1페타를 써야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쓴다 그래서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3카피를 저장합니다. 3카피를 저장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듀러빌러티 99.9999 하다가 제가 세다가 지쳤는데요. 9개 내지는 11개 됩니다. 99.9가. 한마디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지켜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웹서버의 부하 분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들, 파일들은 전부 다 URL을 하나씩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퍼블릭 오픈하겠다고 설정을 하면 그 URL 그대로 웹 링크로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든 사진이든
서비스를 하는데 웹 서버가 자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고 스태틱 웹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CDN 원본 서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가 클라우드 비즈 ICS CDN이 저희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급의 CDN입니다. 보통 CDN이라 그러면 작은 손님은 잘 안 받습니다. 뭐 CDN은 그 손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커스터마이징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님은 받고요. 요금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좀 캐주얼하게 쓰자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CDN이 있고 이거보다 더 캐주얼하게 쓰자 그래가지고 캐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유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원본 서버로 하게 되고요. 그냥 포탈에서 세팅 몇 번 하면 CDN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CDN의 양이 많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이 별거 없다. 그냥 뭐 다운로드만 되면 된다거나 아니면 남들 다 쓰는 HLS 스트리밍 정도만 되겠다 그러면 이거 쓰시는 게 편합니다. 요금도 엔터프라이즈 CDN보단 좀 더 쌉니다. 어떤 컨설팅 피도 없는 데다가 그냥 이거 역시 멀티 테넌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통 CDN 하면 피크 과금을 합니다. 한 달 동안 피크를 봐가지고 그래서 한 달 내내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몇 번 가면 이만한 값을 내야 되는데 클라우드 CDN은 딱 그 전송량을 헤아려서 쓰고 기본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클라우드 아키텍처 하면서 이중화 얘기는 사실은 계속 나왔지만은 이중화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화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이고 골치 아픈 주제고요. 내가 DB 서버 한 가지 DBMS의 이중화만 잘해도 대충 엔지니어로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그 기술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이중화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이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한번 들어가서 이 자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세세한 기술은 모르시더라도 버드뷰 정도는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중화를 안 하겠다. 내가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HA 된다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HA는 어디까지나 10분, 20분은 걸린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내가 2, 30분 죽어도 된다. 내 시스템 그래도 된다. 그러면 쓰셔도 됩니다. 클라우드 HA를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가끔 가다가 어떤 그 물리 서버의 범위를 벗어난 장애가 가끔 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 HA도 소용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내가 가용성을 높이려면 정말 서버를 2대 두고 3대 두고 해서 3중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은 그게 쉬운데 이제 DB 서버는 골치 아프죠. 이제 DB 서버를 이중화하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를 일단 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DB 서버 2대 놓고 디스크 2개 놓고 서로 한쪽이 마스터가 되고 한쪽이 슬레이버가 된다든가 서로 오너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 기능.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이나 미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드물게 아까 말씀드린 MySQL NDB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각자 디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대개 이제 레플리케이션이나 미러링은 내가 DBMS를 사면 거기에 딸려 나오는 기능 또는 MySQL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상용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대개 이제 미러링 같으면 보통 싱크로너스하게 복제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싱크로너스하게 복제를 하면 오토 페일오버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MS SQL은 미러링 기능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요. 미러를 2개를 싱크로너스로 미러를 시켜놓고 위트니스 서버를 가지고 감시를 하게 해서 죽으면 페일오버 시키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1분 이내로 이제 서버가 절체가 되게 되고요. 근데 MySQL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싱크입니다. 어싱크 복제는
뭐 데이터베이스 복제건 뭐 그냥 이런 볼륨 복제든 뭐든 그 데이터가 항상 싱크가 맞지는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시켜놓고 오토 페일오버를 하게 내가 스크립트를 짠다는 거는 보통 안 합니다. 보통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매뉴얼하게 페일오버 시킨다. 그럼 대충 1시간 잡습니다. 뭐 엔지니어가 튀어나오는 시간도 있고 과연 완벽하게 복제가 돼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고 나서 안 돼 있으면 약간의 스크립트 작업도 하고 나서 페일오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려면 이제 공유 스토리지 방식으로 이제 이중화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라클 RAC, 티베로 TAC, MySQL의 MS 요즘 이름을 바꿨어요. 무슨 뭐 페일오버 클러스터, always on 페일오버 클러스터인가 이런데 MS SQL에도 이제 클러스터 방식이 있고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공유 스토리지 서비스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방법이고요. 저희는 클라우드 나스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떤 공유 스토리지 하는데 방식에 제한이 없으면 그냥 NFS나 CIFS로 하셔도 되고 클라우드 나스의 아이스카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태생이 나스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그러니까 DB 서버의 OLTP적 트랜지션에 맞는 고성능의 거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런 클러스터가 좀 돈이 듭니다. 오라클 RAC 굉장히 비싸고요. 티베로 같은 경우에 TAC는 티베로 TAC가 되는 버전도 조금 값이 나지만 별도로 클러스터 솔루션을 구매해서 따로 또 까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 몰랐다가 한번 큰 코를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굉장히 챌린징 하신 분은 오픈소스로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이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 솔루션을 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그거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몇 달 됐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는 베어메탈에 싼 스토리지를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가격이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 데이터 센터에 지진이 나도 불이 나도 무조건 내 시스템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DR 구성입니다. DR은 이제 기매다. 저희가 기매하고 천안하고 네트워크 레이텐시를 재보면 10ms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8mm 나올 때도 있고 12mm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사실 싱크로너스 복제는 안 됩니다. 공유 스토리지라든가 싱크로너스 복제는 안 되는데 어싱크로너스하게 복제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고 있다가 오토 페일오버로 넘어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복제를 하고 있다가 죽었네? 저쪽을 살려야겠네? 그래서 1시간 내로 시스템을 복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앞에 이제 GSLV를 달면 DNS 작업을 하지 않아도 DR 저치는 됩니다. GSLV가 알아서 천안 죽었네? 기매로 돌려야지 하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DR 절차를 할 때 GSLV를 쓰면 DNS 작업까지 안 해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내 시스템은 천안이 무너져도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 GSLV를 쓰는 방법